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인 논리적 판단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중에서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사람이 일일이 코딩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데이터로부터 학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에 기반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뛰어난 성능을 이끌어내는 연구 분야입니다. 먼저 머신러닝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뒤에 그 안에서 어떤 규칙, 패턴을 찾아내어 그 변화를 예측하거나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학습을 하고 패턴과 규칙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확률 계산을 통해서 수치 계산을 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두뇌 정보 처리 과정을 모방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람의 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뉴런 구조와 유사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것이 인공신경망 구조입니다. 자, 인공신경망이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 숨겨진 레이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특징 추출기를 통해서 사람이 직접 특징 벡터, 특징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분류하는 부분만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와 고양이 그림을 보고 특징을 추출하고 특징에 대한 데이터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계가 학습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그림이 개의 그림인지 고양이 그림인지를 판별하는 방식이 머신러닝 방식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딥러닝은 데이터를 입력받고 특징 추출기가 포함된 네트워크 구조, 인공신경망 구조를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 구조가 학습하는 형태로 동작이 됩니다. 좀 전에 보셨던 머신러닝보다는 좀 더 간단한 그림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왼쪽에 개의 고양이 그림을 보면 딥러닝 인공신경망 구조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학습해서 개와 고양이를 판별해내는 방식이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소프트웨어 모듈 형태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딥러닝에서 이미지와 영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시각지능에 해당하는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이미 인간의 수준을 초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이 등장하기 이전 2011년까지는 전 세계 모든 연구소들이 이미지에 대한 판별 능력을 경쟁하기 위해서 항상 경쟁해 보면 정확도가 76% 이상 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이 등장하고 84.79%라고 이미지와 영상 인식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2012년, 13년, 14년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딥러닝을 사용한 인공지능들이 더 성능이 높아졌고 최종적으로 2015년에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94.9%를 능가하는 96.43%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딥러닝 이미지 영상 인식을 통해서 현재 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이 대회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 능력을 초월했기 때문에 거의 최대 능력을 발휘한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와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기술, 그리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인공지능이 활용된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구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인공지능 비서,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 이런 것들이 구글의 대표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입니다. 자,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는 2016년에 발표되었고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OK 구글이라고 부르면 해당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고 원하는 기능들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구글 번역기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자, 영어하고 100개 이상의 다른 언어 간의 단어, 구문, 웹페이지를 즉시 번역하고 멀리 해외여행 가셨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얼굴 인식, 랜드마크 탐지, 사물 감지, 텍스트 인식, 이런 것들이 작은 기기 하나에서 스마트폰에서 구현되기 힘들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형태에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통해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능들을 구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글과 비견될 수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 최근에 애플에서 애플워치를 하나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올해 6월 22일 날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활동 추적하고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한 새 운영체제 워치OS 7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워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재밌는 기능 하나가 손 씻기 안내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손목에 차고 사용하는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자동으로 손을 씻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손 씻기 행동을 감지를 하면 20초 이상 타이머가 작동이 되고 20초 이상 손을 씻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20초가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손을 씻거나 충분히 손을 씻지 않은 경우에는 더 씻기를 권장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애플과 더불어 IBM이라고 하는 대형 회사에서 만들어낸 왓슨, 제퍼디 쇼에서 사람과의 퀴즈 쇼에서 우승했던 왓슨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공지능하고 차이점은 왓슨은 자연어, 즉 사람이 글로 쓰거나 말하는 자연어 형식으로 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도록 특화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특히나 웹에서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들은 대부분이 다 자연어, 텍스트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것이 IBM 왓슨입니다. 최근에는 이 IBM 왓슨이 자연어 처리뿐만이 아니고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도 학습을 계속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암 진단 같은 의료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을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분산해서 기록한다는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이 기존의 거래 방식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기존의 거래 방식은 은행이 모든 장부를 관리하는 통일된 거래 내역을 갖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고 은행들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서 블록체인은 자, 왜 은행이 모든 장부를 관리해야 하나? 우리 거래 내역은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블록체인도 거래 내역을 저장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나 그 거래 내역은 은행이 아닌 다수의 여러 명이 나눠서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자, 앞에서 블록체인의 특징을 몇 가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를 거래할 때 거래 기록을 중앙 집중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보관소에 블록으로 분산 저장하는 상호 분산 원장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앙집중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를 뛰어넘는 높은 보안성, 그리고 확장성,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투표를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와 후보군 선거인 명부에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한 사실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투표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또 투표 중 문제가 발생하면 확인하는 데 이틀 정도가 소요됐지만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지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버지니아 주정부도 블록체인 기술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이 모바일로 투표할 수 있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블록체인 기반의 K-보팅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민간 회사와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보안을 거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블록체인은 어디에 활용하면 될까요? 자, 먼저 보시면 크게 뭐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암호화폐, 이거는 많이 사용을 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 그 다음에 물류 관리에 장부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문서 관리에도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암호화폐는 뭐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 이후에는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같은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2.0에서 나왔던 스마트 계약, 위변조 방지가 필요한 각종 계약서에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이 또 하나의 블록체인 활용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은 일정 조건이 완성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 기능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2015년 7월 30일 이더리움 개발을 통해서 블록체인 2.0의 대표적인 기능이 스마트 계약이 만들어졌고, 계약 기간, 금액, 조건 등을 미리 코딩해두면 부동산 거래, 중고 자동차 거래, 무역 거래 등에서도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는 계약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관리. 외국에 물류를 보내거나 국내에서 물류 거래할 때는 다양한 장부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부 거래에서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블록체인도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위변조가 어려운 그런 장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류 관리 측면에서 블록체인 활용 방안입니다. 생산 제조 물건에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생산 일자, 생산지, 수입 일자, 쉽게 속이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들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누구나 볼 수 있고 위변조 방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 관리. 자, 저장 공간, 장부라는 측면에서 블록체인은 정부, 기업,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공식적인 문서들을 위변조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 대표적으로 현재 눈에 보이는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탈중앙화 신원 증명이라고 하는 DID 기술입니다. 자,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장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장부에 단지 화폐의 거래만 기록할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자기 개인 정보를 기록하는 블록체인 공간을 만들어 두면 이 블록체인 공간은 어느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블록체인 상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DID 신원 증명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개인정보를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하고 개인정보 인증 시에만 전체 정보를 다 줄 필요 없이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번호만 준다든지, 전화번호만 필요하면 전화번호만 준다든지 해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출을 하도록 해주는 기술이 전자신원 증명 기술입니다. 자, 개인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그런 구조가 완성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도 나오지만 중앙화된 기관을 거치지 않으면서 검증이 가능하고 인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터넷 포털을 가입하더라도 자기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살 성인 남성이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가지고 계산대로 갑니다.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자 점원이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이 남성이 제시한 건 카드 형태의 신분증이 아닌 스마트폰 앱입니다.
계산대 단말기로 스마트폰 앱의 바코드를 찍자 곧바로 성인임을 알려주는 문자가 뜹니다.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에 운전면허증을 집어넣은 디지털 공인 신분증입니다. 경찰청에 등록된 운전면허증 정보와 스마트폰 속 암호화된 정보가 합쳐져 일치 여부를 판독합니다. 이른바 암호화된 개인 식별 정보를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고 도용 등 보안 강화를 위해 화면 캡처 방지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IT 자원, 여기서 IT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드웨어 자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뭐 응용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뭐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필요한 만큼만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적으로 확장, 말 그대로 시스템을 늘리거나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자체적으로 전산실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외부에서 IT 자원을 빌려오는 방식이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또 서비스 형태로는 아스, 사스, 파스라는 형태가 있지만 구성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 용어 자체는 뭐 말 그대로 퍼블릭이라고 하면 공공, 네이버나 다양한 클라우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저장 장치, 스토리지나 서비스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 외에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으면 기업 내부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되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 내부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나 기업 내부의 자원들을 관리하는 독단적인 방법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도 있고, 외부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보안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에서는 두 프라이빗하고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다 활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클라우드가 좋긴 좋지만 그 데이터가 어차피 빌려 쓰는 시스템이나 솔루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자, 클라우드 얘기를 하다 보면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구름이죠. 구름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지 않고 아주 먼 곳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그래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네트워크가 빨라지고 5G가 나오더라도 지연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까지 갔다 오면서 데이터 트래픽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좀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엣지 컴퓨팅은 엣지 노드라고도 하는 데이터 수집 소스 근처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컴퓨팅이다. 자, 말은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내 주변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 제일 위에 클라우드가 있죠. 아주 먼 거리에 뭐 구글 같으면 아주 해외에 서버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클라우드 형태에서 엣지 노드를 구성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단말들 근처에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엣지 노드. 지금 엣지 노드는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내 그림 파일을 저장할 때는 기존의 클라우드보다는 엣지 노드에 넣으면 좀 빨리 볼 수 있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지연거리가 되게 짧아지는 거죠. 이런 지연거리에 민감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엣지 노드가 꼭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엣지 노드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겠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동차가 되면 차량 내부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먼 거리에 있는 클라우드까지 데이터를 보내고 그 결과값을 받아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 차량 주변에 클라우드, 엣지 노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도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 노드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엣지 컴퓨팅에서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나 중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고 내 근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아마존일 겁니다. 지금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전 세계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존이고요. 그런데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아마존이라고 하면 뭐 아마존에서 책을 사거나 하는 홈포탈 내지는 전자마켓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대부분 애플이나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은 IT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존은 IT 기업이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실질로 전자상거래가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아마존은 예전부터 IT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회사고 클라우드에서는 절대 강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존에서는 2006년에 벌써 웹 서비스 형태로 IT 인프라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90개국의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이렇게 클라우드를 제일 먼저 도입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회사다 보니까 내부의 시스템도 많고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일정 부분 다 모아서 최적화하다 보니까 남는 시스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남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전 세계 클라우드 센터를 보시면 클라우드 센터가 아무리 뭐 원격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제공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있는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데이터 센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권에도 있고 유럽권,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도 일정 부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그 구축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그 주변을 커버하는 형태로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클라우드 센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스나 파스, 사스 같은 뭐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인프라에다 OS 운영체제까지 넣어서 주거나 아니면 인프라 운영체제, 그 다음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까지 탑재해서 빌려주는 형태,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지금 서비스로 보시기에도 내가 데이터베이스만 필요하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면 즉시 뭐 1초도 안 걸리는 짧은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공간은 해외에 있든지 아니면 서울, 부산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도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그다음에 컴퓨팅 자원, 게임 같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넘버원 클라우드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는 그런 회사가 없냐? 국내에도 또 하나 대표적인 회사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있죠. 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역시 IT 인프라에 구축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도 뭐 춘천하고 세종시에 클라우드 센터가 있고 미국, 서부, 그 다음에 유럽, 홍콩, 싱가포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클라우드는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한번 선점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가입자들을 많이 확보한 회사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동일한 형태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자원이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아스 서비스,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바로 위에서 올려서 제공하는 사스 형태의 서비스 같은, 그리고 뭐 멀티미디어나 게임, IoT 이런 그런 계속해서 추가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사용자가 필요할 때 과금하고 언제든지 자원을 반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인류가 가진 디지털 데이터는 매 5년마다 10배씩 증가하고 있다. 그야말로 데이터 폭발의 시대다. 이게 벌써 2010년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2020년이면 데이터의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정말 데이터 폭발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빅데이터는 과연 무엇이냐? 자, 먼저 빅데이터는 형태가 다양하다. 기존의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지 않는 데이터다. 그리고 데이터가 대용량이다. 그리고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빠른 속도의 데이터이다. 이 3V라고 하는 빅데이터의 특징을 기반으로 인사이트, 그리고 포사이트라고 하는 예측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빅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 다양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다양한지, 자, 데이터 스코프를 한번 보시면 뭐 정형, 비정형, 내부, 외부 이렇게 나눠서 데이터 형태를 분류해 보면 기존에는 내부 데이터 또는 정형 데이터, 엑셀이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형태를 갖춘 데이터 분석이 기본이었다고 하면 갈수록 비정형이나 외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 데이터 스코프이 넓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비용이 엄청 싸지고 있다. 1980년대 대비해서 2010년만 하더라도 100분의 1로 저장 공간의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 하드디스크 같은 뭐 그런 저장 장치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분위기일 정도로 여러 가지 프레시 메모리 같은 고용량 데이터, 그리고 빠른 처리가 가능한 저장 공간들이 엄청난 가격이 싸지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분석에 대한 기술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기존에는 뭐 10억 건 처리하는데 하루가 걸렸다, 24시간 걸렸다고 하면 최근에 분산 처리 기술을 통해서 3초 만에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환경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더 촉발하게 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 그리고 이 빅데이터에 따른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패턴, 규칙과 알려지지 않은 정보 간의 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형태를 보면 뭐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정형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가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고 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정형 데이터를 보시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나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에 표현되는 데이터들, 일정한 형태를 가진 데이터들이 정형 데이터.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일정한 형태가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정확한 틀이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뭐 시스템의 로그 데이터, 그 다음에 센서에서 오는 데이터들, HTML들도 뭐 HTML 규칙은 있지만 정확하게 형태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데이터들이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아예 형태가 없는 데이터들, 이미지, 동영상, 그 다음 이메일 문서, 이런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정형 데이터보다는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 분석 어떻게 할 거냐? 빅데이터 분석 단계를 보시면 뭐 비즈니스 및 사회과학 영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활용한다. 이제 분석 기법이라고 하면 조금 더 뭐 복잡한 통계 기법도 들어가지만 이런 분석 기법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파악하는 작업이 데이터 분석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데이터 분석 과정을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최근에도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뭐 부족하다, 그 데이터 분석가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데이터 분석가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역량들을 보시면 수학, 통계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컴퓨팅 자원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나 과학, IT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냐? 그러면 뭐 통계학을 전공한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능한 대학생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능력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냐?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해당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자기가 뭐 물류 회사라고 하면
물류회사에 지식이 있어야 이런 통계나 이 컴퓨팅 자원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명을 길러내는 데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자, 바야흐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 키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회사 그리고 어떤 도메인에 필요한 전략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법들 몇 가지를 받고 그 기법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의 예측 배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재밌는 예인데, 아마존 예측 배송이라는 건 소비자의 주문을 예측해서 미리 배송 준비를 하고 필요할 때 바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고 현재 특허를 출원했다. 자, 사람들이 주문하는 거, 그 일정 부분 주기적으로 주문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집에 어린 애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분유를 먹으니까 분유를 주기적으로 구매를 한다.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면 그 사람이 주문해서 주문받은 다음에 배송을 시작하기보다는 그 주문한 사람 집 근처에 미리 그 사람이 필요한 분유를 갖다 두면 어떨까라고 하는 인사이트에서 출발한 것이고 실제로 아마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아마존 물류센터 한 곳에 모든 물건들을 다 모아두고 외부에서 주문 요청이 오면 먼 거리에 있는 그 물류센터에서 배송이 시작되다 보니까 특히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거의 2주, 1주 이상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필요한 물건, 그 시기를 맞춰서 근처에 배송 물류센터에, 소규모 물류센터에 미리 배송해 두고 주문이 오자마자 소규모 물류센터에서 바로 배송해서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물건이 배달할 수 있는 구조, 그렇게 만든 것이 아마존의 예측 배송이고 데이터 분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들은 국내 물류 회사들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대신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물건들을 의미 없는 장소에 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가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의 추천 서비스가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느냐. 자, 추천 서비스를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여주는 동영상 시청, 실제 가입자들이 보는 시청의 80%가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넷플릭스 들어가면 이런 영화가 재미난 게 있어요 라고 아마 초기 화면에 뜨는 영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들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뜨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맞춤형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천하게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80% 이상 그 사람이 선택해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20%가 나 추천 서비스 필요 없어, 내가 검색해서 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20%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봤던 영화의 성향, 액션물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외국 영화를 좋아한다든지 그런 성향들을 분석해서 80% 이상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맞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히트율은 다른 회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가장 높은 히트율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다른 VOD 회사보다 차별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영향력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5G 이동통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자, 익숙하긴 하지만 기술에 대해서는 알기는 조금 어려운데 먼저 이동통신 세대별 발전사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통신은 1세대 아날로그 음성 통화를 위한 세대, 그 다음에 2세대 그 음성 통화가 디지털로 바뀌는 2세대 기술을 통해서 3세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세대, 그 다음에 4세대 초고속 데이터, 그 다음에 5세대까지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자, 3세대의 가장 특징이라고 보면 고속 데이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쓰기 시작한 때가 3세대고 1, 2세대는 음성에 대한 기능이 주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3세대 기능에서 보면 아이폰이 최초로 출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다양한 스마트폰이 나온 게 3세대 이후입니다. 자, 이런 5G 이동통신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고속, 그 다음에 초연결, 초저지연이라는 세 가지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세대 이동통신에 대비해서 10배에서 100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요구되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자, 이런 핵심 성능들을 기존의 4세대 이동통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4세대 이동통신 속도는 최대 1GBps, 그러나 5G에서는 20GBps로 속도가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율 100분의 1초 정도의 지연에서 지금은 1000분의 1초 정도의 지연만 1000분의 1 정도의 지연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초연결 제곱미터에 10만 개, 그러나 지금은 제곱미터에 100만 개까지 IoT 단말들이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특징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5G 이동통신의 특징들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고속이라는 특징을 통해서 실감 미디어가 가능해졌다. 실감 미디어라고 하면 VR, A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VR, AR을 설명을 드리면 VR은 우리말로 하면 가상현실. 자,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 객체의 영상 이미지를 사용한다. 쉽게 생각하시면 갤럭시 기어를 생각하시면 되죠. 눈에 외부 현실이 안 보이는 가상의 상태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VR 기술,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R 기술, 현실의 이미지 배경에다가 가상 이미지를 얹어서 연결된 영상으로 표현하는 기술, 포켓몬고 같은 기술들이 AR 기술입니다. VR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 단절된 가상에서의 몰입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AR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가상 세계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VR의 장점이라고 하면 높은 몰입도로 1인칭 시점에 게임이나 영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AR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카메라, 어플, 스티커, 그 다음에 게임, 일상생활에서 다수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런 실감 미디어가 5G를 통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느냐. 자, 이런 데이터들, 영상 데이터들이 전달될 때 기존의 4G 기술로도 구현은 가능하나 속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어지럼증이나 실감을 느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5G를 통해서 보다 현실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VR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G 이동통신 기술 사례 VR, AR 대표적인 국내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자, 대표적인 회사가 KT라고 할 수 있고, 이동통신 회사들도 유사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형 실감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심형 VR 테마파크, 온오프라인 실감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R 전용 테마파크들은 속속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VR 영상 콘텐츠라고 해서 모바일 VR IPTV도 출시를 했고, 4K 기반의 높은 해상도의 무선 VR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가 주변에 가보셔도 VR 방들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초고속을 활용한 서비스로 대표적인 서비스는 실감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G의 또 다른 특성인 초저지연을 활용한 사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것이냐.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해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5G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자율주행 단계 5단계를 한번 보시면 레벨 0는 주행 보조장치가 없는 일반적인 차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레벨 1부터 인공지능 기능,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되게 됩니다. 단일 주행 보조 기능. 자, 5G 이동통신 기술 사례 중에서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사례를 한번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SKT라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SKT는 19년 1월부터 서울시와 5G 기반의 CITS 실증 사업을 진행했고, 서울 주요 도로의 5G 센서 IoT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안전정보 전달을 위해서 5G 관제센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SKT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능들을 보시면 차량 추돌 방지, 원격 호출, 사각지대 사전 대응, 장애물 회피, 긴급 차량 인식, 무단 횡단 감지, 이런 것들을 5G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초저지연 특성을 사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제품을 기획하거나 설계,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IT 솔루션 및 지능화된 설비를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 지원이 가능한 공장 자동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어떻게 5G가 필요할까? 자,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시면 미국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5G 이노베이션 존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5G 기반의 플랜트 보안, 감지 반응 개선을 위해서 4K 동영상 산업용 IoT 센서를 설치하고, 이런 센서나 동영상 등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생산 라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 물건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 즉시 스톱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저지연, 지연 시간이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들을 5G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 기술 요소로 5G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o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까지의 통신이라고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과 통신하는 것, 또는 사람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TV나 다른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집 밖에 있으면서 차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에어컨을 켠다든지 아니면 보일러를 켠다든지 이런 광고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그건 도대체 뭘까? 스마트폰이 집 안에 있는 어떤 기기에 명령을 내리는 건데, 그건 지금까지 통신하고 뭔가 다르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자, 그런 사례처럼 이제부터의 통신이라는 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사물과 사물이 통신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집에 청소기, 자동 청소기가 사람이 없을 때 자동으로 청소하고, 청소 다 끝나면 에어컨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에어컨이 자동으로 온도 조절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사물 이동 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신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사물과 통신, 이런 것들이 IoT라고 합니다. IoT.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상호 간에 통신을 하는 방식, 이것이 새로운 통신의 개념 IoT입니다. 자, IoT라는 것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보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공유하고 상호 활용하면서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사물들끼리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센서 기술이 필요한 것이 IoT의 특징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에 많은 센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센서들을 한번 보시면 그 스마트폰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가속 센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움직이는 방향을 측정하는 자이로 센서,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색 표현을 위한 RGB 센서, 그 다음에 주변 밝기를 감지하는 밝기 센서, 그다음 심장 박동 센서,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 센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지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기능들도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런 IoT에 대한 기술 그리고 뭐 생태계 알아봤는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IoT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라이브 케어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 보시면 소가 있고 캡슐을 소가 먹었죠. 자, 축사 캡슐을 저장하는 캡슐을 통해서 한우에 설치하는 형태. 12개월 이상 된 소의 반추위, 뭐 소가 위가 4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번째 위 정도의 캡슐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뭐 억지로 수술해서 삽입하는 건 아니고 소가 먹는 음식물에 같이 포함해서 넣어주면 그 센서가 자연스럽게 위벽에 부착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자, 최대 7년간 사용 가능하다. 어차피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7년 동안 동작 가능하도록, 보통 소가 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7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센서가 소 몸에 부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센서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이 로라라고 하는 통신 방식을 통해서 서버에 다 모이게 되고, 그 서버에 모인 데이터들은 축사 관리하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농가 대상으로 긴급 상황 시 알람도 줄 수도 있고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도 제공하고 이용자 커뮤니티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는 형태가 라이브 케어 서비스입니다. 자, 이 기술적인 원리를 보시면 IoT 통신 모듈이 부착된 바이오 캡슐, 그러니까 바이오 캡슐은 센서하고 통신을 위한 모듈이 같이 만들어진 작은 전자제품입니다. 그 전자제품을 한우에 먹여서 위벽에 부착시키면 거기에서 센싱된 다양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뭐 소의 체온, 그 다음에 소가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그리고 소가 얼마나 물을 마시는지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IoT 통신 방식을 통해서 서버 쪽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기존에 보통 소를 키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축사를 방문해서 소 얼굴을 보고 뭐 침을 흘린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소 건강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가 뭐 1000마리, 2000마리 되면 그걸 체크하는 데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IoT 센서들이 소가 몸에 탑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뭐 열이 많이 나는 아픈 상태나 아니면 임신이 가능한 가임 기간이 언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IoT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재미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소 외에도 조금 더 전자상거래 대표적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아마존 고라고 하는 서비스.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 식료품점이고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매장에 들어가서 구매하기를 원하는 상품을 선택 후에 계산의 절차 없이 가져 나오면 바로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매장에 들어가더라도 사용자가 물건을 선택하고 나가기 전에 사람이 결제하고 결제된 내용들이 저장이 되고, 그런 형태로 사람이 중간에 포함이 돼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됐지만 아마존 고 같은 경우에는 단지 물건이 자기가 매장에서 이제 이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걸 매장 카운터 체크하는 기계에게 바로 전달하는, 말 그대로 IoT 서비스 기반의 매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느 마트 매장과 다를 바 없이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고른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걸어 나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도둑질하는 기분 같다며 새로운 경험의 짜릿함을 표현합니다. 이 매장을 이용하려면 아마존 고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야 합니다. 지하철 개찰구 같은 입구를 지나면 고객 정보가 체크인되고 매장 안에서 고르는 물건은 자동으로 온라인 장바구니에 포함돼 계산됩니다.
골랐던 물건을 다시 놓으면 장바구니에서도 자동 삭제됩니다.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자, 아마존 고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 사용자가 매장에 들어가게 되면 천장에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물건을 선택하거나 올려놓거나 하면 그 센서, 모션에 대한 센싱이 충분히 가능한 IoT 센서들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어떤 물건을 갖고 나가는지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기술을 보시면 CCTV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물건을 선택한다 안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선반 위에 올려 있는지 아니면 내려와 있는지 보는 센서 기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딥러닝 등을 활용해서 구현된 무인 매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홈 IoT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그리고 가장 다양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멀티 IoT 허브 구축 전략으로, 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TV, 냉장고, 가전제품들이 상호 연동하고 통신을 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홈 IoT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기존의 구글이나 애플 같으면 최소한의 단말을 통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제공하지만, IoT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타사보다 많은 멀티미디어 내지는 전자제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홈 IoT 쪽에서는 상당히 차별화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입니다.